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남북미 무기열전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냐?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냐? 라는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탄도미사일하고는 또 다른 거죠. 자, 봅시다. 탄도미사일은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미사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게 2단 미사일이다 그러면 이제 2단 로켓 분리돼 가지고 1단 로켓은 떨어지고 2단 로켓 계속 날아가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게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이죠.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날아가냐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하고 똑같습니다. 쭉 올라가요.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딱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1단 로켓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2단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얘 자체는 추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날개가 달렸어요. 약간 비행기처럼 생긴 거예요. 글라이더 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날개를 이용해서 활공을 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탄도가 다르죠.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분리된 뒤에 활공체는 활공을 하는, 이렇게 쭉 날아가는, 그래서 활공폭탄, 유도폭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도 미사일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는데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서는요, 다음에 언제 다른 미사일들 쭉 설명하고 후반부에 가서 한번 극초음속 미사일만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사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사일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현대전에서 미사일은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미사일의 특징이 자신은 공격받지 않으면서 멀리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것도 강력한 화력, 그리고 쪽집게 같은 정밀도로 매우 빠르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이상적인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아무래도 다른 여타의 무기에 비해서 사거리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있으면 그 사거리에 맞춰서 적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미사일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고 해서 무적의 무기는 아닙니다.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는 법이죠. 이 적의 미사일을 공격을 막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만능의 무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일이 이제 어떤 미사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사일의 한계,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사일 역사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로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개발을 했어요. 이 독일에서 개발한 미사일 이름이, 최초의 미사일 이름이 V1입니다. 사진으로 이제 띄워드릴 텐데 순항 미사일이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입니다. 딱.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름을 미사일이라고 지은 건 아니고, 사실 이름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거의 이제 비행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사람이 타지 않고 날아가는 비행기네. 저절로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서 그냥 추락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기능을 가진 무기였던 거죠. 1944년 6월 13일에 처음으로 이 미사일이 실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4년이면 거의 전쟁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 미사일을 전쟁 막바지에 개발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좀 더 일찍, 몇 년만 더 일찍 개발을 했어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미사일을 영국에 처음으로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를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지옥불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이 공포에 사로잡혔고, 독일은 이걸 이용해서 영국을 계속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V1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했잖아요. 순항 미사일의 특징,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저속으로 날아간다라고 했잖아요. 미사일 속력이 상당히 느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격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딱 확인이 되면 공군 비행사들한테 출격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출격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쫓아가가지고 기관총을 쏴가지고 격추를 시켜요. 그 정도로 이제 느리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상에서 대포로 겨냥해가지고 그냥 빵 쏴가지고 미사일을 격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합군이 이 미사일이라는 신무기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정체가 뭐냐, 이걸 이제 탐지를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미사일 발사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정찰기로 쭉 프랑스 해안을 따라 날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상한 시설물들이 나타난 거죠. 보니까 거기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아, 저게 미사일 발사대구나. 그래서 그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면 미사일을 못 쏘겠네라고 해서 프랑스 해안을 따라서 쭉 진격하면서 미사일 발사대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V1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V2입니다. 이 V2는 탄도미사일이에요. V1과는 다르죠. 그래서 V1이 세계 최초의 순항 미사일이라면 V2는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탄도미사일이 최초의 탄도미사일이니까 되게 작은 규모의 시험용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우주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이 이 V2 탄도미사일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굉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V1 미사일이 왜 실패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느려서 격추가 된다. 그 다음에 발사대가 발각되는 바람에 발사대가 파괴당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따라서 탄도미사일은 일단 속도가 V1하고는 비교할 바 없이 빠릅니다.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음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발사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동식 발사 장비를 개발했어요. 마일러 바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트럭이 이 발사대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곳에서 이 발사대를 세워놓고 쭉 미사일을 세운 다음에 뿅 하고 발사를 시키는 거죠. 이 마일러 바겐이 1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최초의 탄도미사일이 차량 이동식 탄도미사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사일 하면은 지상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세워가지고 그걸로 쏘는 거를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적이 그 발사대를 먼저 공격할 거기 때문에 발사대 위치를 극비로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개발하는 게 기본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거를 보면 대체로 이동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동식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층짜리 아파트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차에 싣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차에 싣고 다니는 거죠. 그걸 개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세 나라가 있어요. 이 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에다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닙니다. 그 차를 개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수 차량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바퀴가 몇 개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지네발처럼 달렸어요. 근데 그 바퀴가 우리가 이제 트럭 하면은 앞바퀴는 방향 조절하고 뒷바퀴는 이제 구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차량은 매우 험한 지형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선의 반경도 되게 짧아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앞에 바퀴도 다 돌고 뒤에 바퀴도 다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제자리에서 막 360도로 돌고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발사 장치도 사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무기인 거죠. 잠깐 얘기가 샜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차량에서 발사하는 게 미국도 당연히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게 미지트맨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미니트맨하고는 다른 미사일이에요. 미지트맨이라는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처럼 트럭에다가 탑재해가지고 다니도록 연구를 하다가 개발을 결국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면 일단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40%인가를 쓰거든요. 그래서 2위 국방비 순위로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런 미국이 돈이 없어서 개발 못한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면 러시아, 중국, 북한은 돈이 남아 돌아서 그걸 개발했을까요? 돈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너무 많이 갔네. V2 미사일로 가봅시다. 자, V2 미사일은 1944년 9월 8일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영국이 이제 깜짝 놀랐죠. V1 미사일 발사대 다 없애가지고 V1 미사일 더 이상 안 날라온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쭉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항 미사일이 V1 미사일이 쭉 날아오는 거 보고 관찰하고 비행기가 출격해서 격추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얘는 날아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게. 왜 그러겠어요?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에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상에서는 아무리 관측을 해도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매우 당황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발사대도 못 찾겠는 거예요. 발사하고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영국에서 이제 독일 그 전쟁을 하면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하면 특히 이제 첩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영국에서 독일로도 첩자를 보내고 독일에서도 영국으로 첩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첩자를 상대국이 파악한다고 해서 바로 잡지 않아요. 다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첩자를 영국에서 포섭을 해가지고 엉뚱한 목표물을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역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독일이 미사일을 쏘는데 엉뚱한 데다 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였다라는 것도 있고 더 결정적인 이유로 제가 추정하는 건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1944년 9월 8일에 미사일 공격을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 거의 막바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이 원래 계획만큼 미사일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독일이 이제 국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전차도 만들질 못해가지고 있는 전차만 가지고 겨우 전쟁을 하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무기에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쇠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미사일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생산량이 원래 계획했던 거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영국에 치명타를 못 준 건데 만약에 2, 3년만 더 앞서서 미사일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걸 생산하기 시작했으면은 전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독일의 미사일 기술이 이만큼 전 세계에서 앞서갔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이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의 이 미사일 개발자들을 이제 다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게 뭐 어떻게 데려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납치를 해간 건지 아니면 체포를 해서 압송한 건지 설득을 해서 돈 주고 데려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도 미사일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미사일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독일이 미사일의 이제 모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소련이 전적으로 독일 기술자들에게 의존해가지고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니에요. 자체로 미사일 개발자들도 있었는데 독일 과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자, 아무튼 이 초기 미사일의 약점, 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단 순항 미사일의 경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쉬워요. 요격을 안 당하려면 안 들켜야 되겠죠. 그래서 조공 비행을 하게 됩니다. 조공 비행을 하면 레이더에 쉽게 걸리지도 않고 최대한 늦게 걸리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에 잘 맞춰야겠네. 자, 이게 지구예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순항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으면 여기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안 보여.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서 최대한 낮게 날면서 늦게 걸리자. 늦게 걸리면
요격할 시간이 이제 대응 시간이 부족하니까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탄도 미사일의 경우 발사대를 공격당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차량 이동식도 있고 그다음에 기차로 이동하는 미사일도 있어요. 그게 지금 아마 이제 쓰는 데는 러시아하고 북한만 쓸 거예요. 기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기차에서 그냥 바로 발사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우수한 방식이 뭐냐면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내륙 국가는 할 수 없는 거죠. 잠수함에 싣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잠수함이라는 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탐지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일단 바다가 너무 넓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근데 우리가 땅에서 보는 바다는 일단 절반은 땅이고 절반은 바다로 보이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면은 사방이 그냥 바다예요.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지구본 이렇게 딱 돌리다 보면은 대륙이 전혀 안 나오고 태평양만 보이게도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바다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바다 한복판에 들어가면은 잠수함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가 안 먹혀요. 지상에서는 레이더를 쏴가지고 비행기 날아가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물속에서는 전자기파가 물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잠수함 같은 이제 물속에서는 뭘로 탐지를 하냐면 음파로 탐지를 해요. 음파 탐지기. 근데 음파는 멀리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 잠수함을 탐지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곳곳에다가 음파 탐지기를 그냥 아예 깔아놔요. 일상적으로 그냥 깔아놓고 그걸 이렇게 탐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그래도 쉽지가 않죠. 그 망망대해 잠수함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실어놓고 그냥 물속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찾죠. 필요할 때 미사일을 그냥 쏘면 돼요. 그럼 물속에서 미사일이 쭉 올라와서 물 밖으로 퓨 튀어나와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최고의 방식이다. 근데 문제는 잠수함이라는 게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숨을 어떻게 쉽니까? 숨쉬기가 매우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잠수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디젤 잠수함은 뭐 길어도 3일? 아니다. 요즘 뭐 일주일까지도 뭐 잠수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공기를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핵 잠수함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워낙 큰 것도 있지만 자체로 산소를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이 핵 경수로에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최장 제가 알기로는 100일까지도 잠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무리하게 잠수를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승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달간 잠수함 그 좁은 공간에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겠죠. 감옥에 갇힌 느낌일 거 아니에요? 몇 달씩. 그래서 이게 승무원들의 정신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잠수함들이 물속에서 공격을 해버리면 이걸 발사대를 파괴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 요격 미사일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미사일 같이 빨리 날아가는 걸 어떻게 요격 미사일로 맞추냐? 미사일로 맞추는 건 거의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요격 미사일 기술이 워낙에 발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명중률이 상당히 나옵니다. 50% 이상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이 이게 쭉 날아가면은 고고도에서 시도를 하고 혹시라도 놓치면 이 중고도에서 시도하고 그래도 맞추면 말단에서 또 시도하고 여러 다층 방어망을 형성해가지고 요격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다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계속 쏴가지고 이걸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격을 하니까 요격을 피하기 위한 기술도 또 발전해요.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방향을 자꾸 틀어요. 그러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요격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이제 회피 기동을 하는 기술도 이제 늘어난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 맞춰서 요격 기술도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미사일에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비싸다는 겁니다. 네. 아니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돈이 문제냐라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따질 때 경제력을 주요 변수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쟁 초반에 무기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태평양 전쟁 때 처음에 일본이 진주만 습격해가지고 배를 엄청나게 격침을 시켰잖아요. 그게 근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배를 조선소에서 더 건조를 하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배만 격침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조선소까지 다 폭격을 해가지고 배를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력이 있으니까 배를 더 찍어내니까 그냥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역공을 당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포탄이 몇 개 있더라. 포탄 엄청나게 많이 창고에 있거든요. 그게 전시 물자예요. 전쟁 나면 그 포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뭐 기준이 있습니다. 뭐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포탄을 비축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포탄을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지 그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원료를 사다가 사람들 일 시켜가지고 포탄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미사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비쌉니다. 미사일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미국의 대표적인 순항 미사일이 토마호크입니다. 토마호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죠. 순항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크루즈, 순항. 자,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가 한 발이 2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원으로.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국제 표준 가격 이런 거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토마호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시온인가 그럴 거예요. 미 국방부에다가 납품할 때 가격과 한국에 판매할 때 가격과 일본에 판매할 때 가격이 다 달라요. 협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20억 원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정확한 기준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20억 원에 팔았다더라라는 자료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얼마에 팔았는지도 사실 정확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토마호크만 파는 게 아니라 그것과 딸린 이것저것 같이 팔기 때문에 가격을 토마호크 한 발이 얼마야 이거 사실 따지기 쉽지 않아요. 원래 무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기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거칠게 비교하는 겁니다. 토마호크 한 발 20억 원. 한국이 자랑하는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 3 이게 40억 원 정도 합니다. 2배로 비싸죠. 성능이 2배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한국은 현무 3을 대량 생산할 일이 없으니까 가격은 뭐 단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지대지 탄도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현무 2 같은 경우는 개당 2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개당 100억 원이나 해요.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종종 등장했죠. 이 킨잘은 한 발에 1,000억 원 합니다. 1,000억 원. 이런 미사일을 막 쓸 수 있겠어요? 토마호크도 사실 20억 원이면 이게 싼 게 아니잖아요. 야 토마호크 한 100발 쏴볼까? 그러면 벌써 2,000억 원이에요. 이 지휘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방부에서 당연히 너 뭔데 이렇게 많이 쐈어? 네가 돈 낼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하루 얼마 이상 못 쓰게 뭐 이런 제한들이 다 걸려 있어요. 포탄도 하루에 뭐 몇 발까지 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막 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시험도 많이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시험 1년에 몇 번 합니까? 몇 번 안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몇십억이 그냥 날아가는데 그거 함부로 하겠어요? 매우 신중하게 쏴야 된다. 그래서 미사일의 가장 큰 단점은 함부로 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쏠 수 없어요. 최대한 미사일이 아닌 다른 무기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미사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초반에 그냥 시원하게 무기 팍 쏟아 부어가지고 이겨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한 무기를 쓰면서 점점 무기를 센 무기로 바꿔가지? 처음부터 센 무기 쓰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게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센 무기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들어가요. 자, 그럼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포탄이 한 개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개당 100만 원입니다. 와,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100만 원도 사실 싼 돈은 아닌데 뭐 전쟁 무기로 치면은 싼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쏠 수 있는 거예요. 현무 2 미사일 한 발 쓸 돈으로 K9 자주포 2,000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없이 쏘는 거죠, 막.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한국의 그 천무라고 다연장 로켓 있습니다. 방사포죠. 무유도 로켓 포탄이 개당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미사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현무 2가 20억 원이었으니까 3천만 원 몇 배입니까? 100배까지는 아니고 70배 정도 되는 거네요.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뭐 미사일은 비싸니까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포탄만 개발하자, 이건 당연히 아니죠. 무기라는 게 워낙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무기를 쓰는 게 가장 최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력, 전개 시간, 사거리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쓰는 겁니다. 무조건 센 무기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싼 무기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 무기를 이제 전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최고의 무기다라고 했는데 항상 최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미사일에 대해서, 미사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미사일 종류로 더 세부화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부터 제일 센 거부터 봐야 되겠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